아주머니, 정말 말순씨 맞으신가요? 눈 덮인 골목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40년 전 자신을 살려줬던 바로 그분이 맞는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민규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기 힘든 장면에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말순 역시 갑작스레 다가온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 극적인 순간 과연 이들 사이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행복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벽 5시 반. 노량진 뒷골목, 간판도 희미해진 3층짜리 낡은 건물 꼭대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쇳소리 같은 진동음이 얇은 벽을 타고 옆방까지 새어나갔죠. 정민규는 차갑게 식은 이불 속에서 겨우 눈을 떴어요. 31살. 취업준비생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나이였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핸드폰을 찾았어요. 화면에 뜬 글씨가 흐릿한 눈에 박혔습니다. 대성건설 최종 면접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오늘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십 번의 서류 탈락과 15번의 면접 탈락. 그 끝에 겨우, 정말 겨우 붙잡은 마지막 기회였죠. 그런데 화면 아래 뉴스 알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만에 기록적 폭설, 수도권 교통대란 예상. 민규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세상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발이 창문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미쳤다. 이게 뭐야? 30년 만에 폭설이라더니 정말이었습니다. 골목길은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어요. 민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덮쳤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난방이 나간 지 사흘째였죠. 관리비를 못 내서 보일러가 끊긴 거였어요. 두 평 남짓한 고시원 방. 낡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으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게 31살 청년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민규는 전기장판 코드를 뽑으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만 버티면 돼. 제발 오늘만.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확신이 아니었어요. 처절한 간절함에 가까웠죠. 책상 앞 옷걸이에 헌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고장터에서 3만 원 주고 산 거였어요.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단추 하나가 다른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규의 전부였어요. 유일한 무기였죠. 옷걸이에서 정장을 내리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젯밤에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웠거든요. 점심도 굶었고 아침도 굶을 예정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딱 1,500원. 버스비가 1,400원이니까 100원이 남는 셈이었어요. 민규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바닥이구나. 이제 진짜 끝이야. 눈시울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정장을 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공용 세면장까지 20걸음. 형광등 3개 중 2개는 나가 있었고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세면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눈 밑에 시퍼런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온 게 언제부터 제대로 못 먹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곱아왔어요. 온수도 안 나온 지 일주일째였거든요.
그때 옆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28살 고시생 현수였어요. 행정고시 3수 중인 그는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세면대로 왔습니다. 형, 오늘 면접이지? 대성건설?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거기 경쟁률 100대 1 넘는다던데. 형이 붙으면 나도 희망이 생기겠다. 민규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봤어요. 희망? 나한테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규의 눈빛에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읽었거든요. 형, 무슨 소리야? 끝이라니. 동생 등록금 빌린 거, 고시원비 밀린 거, 카드값.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 31의 빚만 잔뜩 진 인생이야. 이번에 안 되면 나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목이 메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현수가 민규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형, 붙을 거야. 꼭 붙어. 형처럼 성실한 사람이 안 되면 대체 누가 되겠어. 민규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정장을 입었어요. 단추를 채우는데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차마 오래 보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허리가 안 좋은 어머니, 대학생인 여동생. 민규는 사진을 들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될 거예요. 이번엔 진짜 해낼게요. 눈물이 찔끔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재빨리 훔쳤습니다. 울 시간도 사치였거든요. 코트를 걸치고 방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텅 빈 건물에 울렸습니다. 1층 현관에서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56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는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정민규 씨, 이번 달 고시원비 또 밀렸어. 3개월째야.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짐 빼야 해.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민규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면접 결과 나오면 바로 꼭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면접? 그거 대체 몇 번째야? 3년 동안 수십 번은 봤잖아. 그러면서 맨날 떨어졌고. 솔직히 말해봐.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쩔 건데? 가슴에 비수가 푹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민규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바깥은 눈 세상이었어요. 펑펑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폭설. 뉴스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겨우 걸어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힘들었어요.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버스 언제 와요? 1시간째 안 온대요. 도로가 다 막혔대. 아, 어떡해. 회사 가야 하는데. 민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버스가 안 온다고? 면접 시간은 9시였습니다. 지금 6시 반이니까 2시간 반 남았어요. 버스로 40분 거리인데 버스가 안 오면 걸어가야 해. 민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걸어서 가면 1시간 반은 걸릴 거였어요. 눈길에서는 2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규는 눈밭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코트 사이로 눈이 스며들었어요. 구두는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어. 오늘만 버티면 다 바뀔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민규는 걸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이번에 안 되면 정말 끝이라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라기보다는 처절한 간절함이었죠. 1시간쯤 걸었을까? 저 멀리 전통시장 골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장 쪽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언덕 하나만 넘으면 면접장까지 30분 거리였어요. 민규는 시장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아직은 까맣게 몰랐어요. 시장 언덕에서 만날 한 노인이, 그리고 40년이나 된 낡은 은색 라이터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아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새벽 5시 반, 노량진에서 멀리 떨어진 전통시장 골목에서도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좁은 창고 안에서 눈을 떴어요. 78살.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해온 삶의 고수였습니다. 허리가 쑤셔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겨울이면 뼈마디마다 칼로 쑤시는 것 같았죠. 아이고 허리야. 신음을 삼키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골목길이 눈에 파묻혀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뭔 눈이야. 30년 만에 폭설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기상예보가 맞았어요. 무릎까지 쌓인 눈을 보며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눈이 와도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절임 배추 배달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겨울이면 김장철이라 주문이 밀렸습니다. 30kg짜리 절임 배추를 리어카에 싣고 직접 배달해야 했어요. 창고 한 구석에 쌓아둔 절임 배추 포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배달할 양만 5포대였어요.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었지만 말순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손바지를 입고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장갑은 손가락 끝이 다해져서 살이 비쳤습니다. 새 장갑 살 돈이 없었거든요. 창고 밖으로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휴, 오늘은 진짜 힘들겠구먼.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 가게 생선장수 박씨가 눈을 쓸며 소리쳤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 배달이 많아서 일찍 나와야 해. 아이고, 이 폭설에 리어카 끌고 다니시게? 오늘은 좀 쉬지 그래요. 길이 너무 위험해.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쉬면 밥을 못 먹어. 가야 해. 그래도 이 눈에 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 그래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 얘기가 나오면 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아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사업한다고 돈 빌려간 뒤로 소식이 없었죠.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는데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얼굴 본 지 3년이 넘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혼자였어요. 이 시장에서, 이 좁은 창고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노점 좌판에 야채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배추, 무, 파, 마늘. 손끝이 시려서 자꾸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손이 말을 안 듣네.
호호 입김을 불며 손을 비볐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알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약값도 아까워서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어요.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좌판 위에 눈이 쌓여서 수시로 털어내야 했어요. 손님은 뜸했습니다. 이 폭설에 시장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에휴, 오늘 장사는 글렀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배달은 해야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다음부터 주문이 끊기니까요. 오전 10시. 말수는 좌판을 잠시 접고 배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창고에서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어요.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절인 배추 포대 2개를 리어카에 실었어요. 60kg. 리어카까지 합치면 거의 80kg이었습니다. 78 노인이 끌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진짜 위험해요. 제가 대신 가드릴까요? 옆 가게 과일장수 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말순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자네도 장사해야지. 근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특히 언덕길 조심하세요. 거기 진짜 위험해요.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말수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습관처럼 품속을 더듬었어요. 낡은 천보자기가 만져졌습니다. 40년 동안 한시도 몸에서 뗀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보자기 안에는 은색 라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아직도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옆면에는 Y, 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보자기를 꺼내 라이터를 꼭 쥐었어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4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말수는 이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밥도 팔고 라면도 끓여주고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밤, 문이 열리더니 청년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코트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세상을 포기한 사람 같았죠. 저,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이었습니다. 청년은 국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먹이며 국밥을 먹었어요. 한 숟갈, 한 숟갈 삼키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말수는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청년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겨우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냈어요. 아주머니,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거라곤 이것뿐이에요. 이거 맡겨둘게요. 이건 뭔데? 제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유일한 유품이에요. 지금은 드릴 게 없지만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올게요. 그때 밥값 갚을게요. 청년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청년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청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수는 라이터를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상하게 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 났어요. 장사가 안 될 때도 아들이 떠났을 때도 라이터를 만지면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행운의 부적 같은 거였어요. 그 청년, 잘 살고 있을까? 말수는 라이터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힘껏 끌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눈에 빠져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끌어야 겨우 굴러갔어요. 무거워라.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큰 길로 나서자 눈보라가 더 거세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달지는 시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문제는 가는 길에 가파른 언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도 힘든 언덕인데 이 폭설에는 더 위험했어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수는 눈길을 헤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갔어요. 리어카가 무거워서 팔이 떨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저 멀리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에 덮인 경사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어요. 품속의 라이터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기를. 그리고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나아갔어요. 그때 말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언덕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눈에 젖은 낡은 코트를 입은 청년이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이 언덕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민규는 눈길을 헤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시장 쪽 지름길을 선택한 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였어요. 이쪽으로 가면 언덕 하나만 넘으면 면접장까지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걷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구두 안으로 눈이 스며들어 발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양말이 흠뻑 젖었습니다. 코트는 이미 눈에 젖어서 무거웠어요. 얇은 코트라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민규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면접 시간까지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다 끝이었어요. 3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 멀리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꽤 가파른 경사였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여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오르기 힘든 언덕인데 이 폭설에는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언덕 위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민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힘겨워 보였어요. 눈 속에서 한 발자국 떼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눈에 빠져서 잘 굴러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 끌고 있었습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여기서도 보였어요. 민규는 위태로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언덕 경사에서 리어카를 끌다니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도와드려야 하나 싶었지만 면접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언덕 중턱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중심을 잃는 게 보였어요. 발이 미끄러진 것 같았습니다. 눈 아래 숨어있던 빙판이었어요. 아! 할머니의 비명이 언덕 아래까지 들렸습니다. 순간 리어카 손잡이가 할머니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할머니가 눈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리어카가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빙판 위에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60kg이 넘는 짐을 실은 리어카였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오고 있었어요. 민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길을 걸어가는 행인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1명, 직장인처럼 보이는 남자 2명. 그들은 위에서 굴러오는 리어카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길을 조심조심 걷고 있었거든요. 리어카가 그대로 돌진하면 큰 사고가 날 판이었습니다. 저 무게의 저속도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었어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비켜요. 민규가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하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거든요. 행인들이 고개를 드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리어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피할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눈밭을 전력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발이 눈에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균형을 잡고 계속 뛰었습니다. 굴러오는 리어카를 향해 몸을 날렸어요. 면접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쾅! 둔탁한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민규가 온몸으로 리어카를 받아냈어요. 어깨와 가슴에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리어카가 멈췄어요. 행인들 바로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불과 1미터 앞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끔찍한 사고가 났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어요. 눈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장 바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눈 아래 있던 돌부리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찢어진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왔어요. 상처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흰 눈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번졌어요. 코트도 엉망이 됐습니다. 눈과 진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낡은 코트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누더기가 됐습니다. 옆구리도 욱신거렸어요. 리어카에 부딪힌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규는 눈 위에 누운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사람들이 안 다쳤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언덕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 젊은이. 할머니가 허둥지둥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밭에서 휘청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넘어질 뻔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젊은이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할머니가 민규 옆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피가 나잖아. 피가 이렇게 많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주름진 얼굴이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민규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프지만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다친 데 없으세요? 할머니가 멈칫했어요. 나는 괜찮은디. 자네가 이렇게 다쳤잖아. 내 때문에. 다행이네요. 할머니 안 다치셔서요. 민규가 진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에 더 크게 울었어요. 아이고, 이런 착한 젊은이가. 내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행인들이 다가왔어요. 젊은이 괜찮아요? 세상에 리어카를 온몸으로 막았어? 대단하다. 저거 안 막았으면 우리 다 다쳤을 거야.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고맙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규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면접.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0분. 면접까지 50분 남았어요. 여기서 면접장까지 30분 거리. 아직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꼴로 가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야 했어요. 일어나야 해. 민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했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힘을 줬어요. 절뚝거리며 겨우 섰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자네 어디 가려고 그래? 면접 보러 가야 합니다. 면접? 이 꼴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처참했습니다. 코트는 눈과 진흙으로 범벅이었어요. 정장 바지는 무릎이 찢어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눈에 젖어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은 눈 녹은 물에 젖어 엉망이었습니다. 어디서 봐도 면접 볼 상태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노숙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안 되면 진짜 끝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오늘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품속에 있는 라이터가 떠올랐어요. 40년 동안 품고 다닌 행운의 부적. 지금 이 젊은이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민규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품속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천보자기가 손에 잡혔어요. 40년 동안 한시도 몸에서 뗀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보자기를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안에서 은색 라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아직도 은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옆면에는 Y,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민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뭔데요, 할머니? 말수는 라이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이거 40년 전에 어떤 청년한테 받은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40년 전이요? 응. 그때 나는 이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했어. 국밥도 팔고 라면도 끓여주고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지. 말순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과거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어.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리던 밤. 30년 만에 폭설이라고 했었지. 아니, 40년 전이니까. 그때도 30년 만이라고 했으니 70년 만인가. 말순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여튼 눈이 엄청 왔어. 손님도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니 청년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 민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 코트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 마치 세상을 포기한 사람 같았지. 말순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소리가 떨렸어. 자존심 다 버리고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지. 민규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어딘가 자신과 닮은 것 같았거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줬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 그랬더니 그 청년이 국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라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엉엉 소리내서 운 게 아니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국밥에 눈물이 떨어지는데도 그냥 먹었어. 한 숟갈, 한 숟갈 삼키면서 계속 울었지. 민규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청년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어.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랐거든. 그냥 등만 토닥였지. 청년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겨우 진정했어. 말순이 라이터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이걸 꺼냈어. 이 라이터를. 민규가 라이터를 바라봤어요. 낡았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청년이 그러더라고. 아주머니,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거라곤 이것뿐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은 유일한 유품이에요. 이거 맡겨둘게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랬지. 이런 귀한 걸 왜 나한테 맡기냐고.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올게요. 그때 밥값 갚을게요. 약속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 말순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40년이 지났는데 그 청년은 안 왔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안 온 거야. 민규는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그 긴 세월 동안 할머니는 이 라이터를 품고 다녔던 거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말순이 라이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라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힘이 났어. 장사가 안 될 때, 남편이 떠났을 때, 아들이 연락 끊었을 때, 힘들 때마다 이걸 만지면 마음이 진정됐어.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행운의 부적이라고 불렀어. 40년 동안 나를 지켜준 부적. 말순이 민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근데 오늘 자네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생각이요? 이 라이터가 이제 자네한테 가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 민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 민규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네, 아까 날 구해줬잖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면접 보러 가는 중요한 날인데 그런데도 몸을 날려서 리어카를 막았잖아. 그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바로 그거야. 말순의 눈에 빛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그 청년도 그랬어. 나한테 국밥 얻어먹고 울면서 말했지.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 밤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민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밤 죽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내 국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을 살린 거지. 나는 그냥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말순이 라이터를 민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네도 그래. 자네는 그냥 리어카를 막은 것뿐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요즘 세상에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이 어딨어? 민규는 손 안의 라이터를 바라봤어요.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귀한 물건이에요. 40년 동안 품고 다니신 건데 제가 어떻게. 그래서 주는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이 행운이 필요해. 느낌이 그래. 오늘 자네가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 라이터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민규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규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40년 동안 품고 다닌 보물을 주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말순이 민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청년도 자네처럼 착한 사람이었어. 자네를 보니까 그 청년이 떠오르더라고. 혹시 그 청년이 성공해서 자네를 보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민규는 라이터를 코트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가슴 가까이에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꼭 성공할게요. 이 라이터 꼭 지킬게요. 그래, 그래. 자네는 잘 될 거야. 분명히. 말순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민규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 면접 잘 봐. 꼭 붙어야 해. 네. 민규가 돌아섰어요.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든든했거든요. 가슴속 라이터가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 이름이 뭐야? 민규가 뒤돌아봤습니다. 정민규요. 정민규입니다. 민규, 좋은 이름이네. 꼭 좋은 소식 들려줘.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민규가 손을 흔들었어요. 말순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민규는 다시 돌아서서 걸었어요. 눈보라 속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말순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눈보라 속에서 청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말순은 품속이 허전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다닌 라이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 청년, 꼭 잘 될 거야. 분명히 잘 될 거야. 말순은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눈발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배달은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말순은 알지 못했어요. 그 라이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Y, J가 누구의 이니셜인지, 그리고 오늘 그 라이터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40년 전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던 그 청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눈길을 헤치며 걸었어요. 면접장까지 20분 거리. 시간은 촉박했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가슴속 라이터가 심장 박동과 함께 뛰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어.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아. 민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멀리 대성건설 본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눈보라 속에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민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도착이었습니다. 대성건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규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눈보라 속에서 위험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곳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참했어요. 코트는 눈과 진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정장 바지는 무릎이 찢어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구두는 눈에 젖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어요. 어디서 봐도 면접 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민규는 가슴속 라이터를 한번 만졌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꼭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민규는 중얼거리며 자동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싸 안았어요. 민규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눈에 젖은 누더기 같은 코트, 피 묻은 찢어진 바지, 진흙투성이 구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니야? 왜 여기 들어온 거지? 경비원 어디 갔어? 민규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안내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여긴 일반인 출입이. 면접 보러 왔습니다. 신입사원 공채 최종 면접이요. 민규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위아래로 민규를 훑어봤어요. 면접이요? 이 상태로요? 네.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3층 대회의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민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 사람 진짜 면접 보러 온 거래? 미쳤나 봐. 저 꼴로 어떻게 면접을 봐? 저러고 붙을 것 같아? 웃기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대기실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검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 여자들은 깔끔한 투피스에 정돈된 화장,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민규가 들어서자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뭐야, 저 사람? 저게 뭔 꼴이야? 눈싸움하다 왔나? 야, 저 바지 봐. 찢어졌어. 피도 묻었고. 설마 면접 보러 온 거야? 저러고 경쟁자 하나 줄었네. 조롱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민규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해서 땅이라도 꺼지면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로 걸어갔어요. 의자에 앉자 젖은 코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옆에 앉은 지원자가 노골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 피하듯이요. 민규는 혼자가 됐어요. 대기실 한 구석에서 외톨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 꼴로 면접 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 허리 아파서 제대로 못 움직이시는 어머니, 학비 때문에 알바하면서 고생하는 여동생, 그리고 눈밭에서 라이터를 건네주던 할머니. 민규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라이터가 손에 잡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네한테 이 행운이 필요해. 민규는 라이터를 꼭 쥐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해보는 거야. 정민규님 입장하세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에서 또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길고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게 보였어요. 정면에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면접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앉은 사람은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은발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 윤광준. 민규는 그 사람이 회장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민규의 행색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인사 담당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저게 왜 이 꼴로 면접장에 온 거예요? 민규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요? 폭설 때문에 버스가 끊겨서 걸어오던 중이었습니다. 시장 언덕에서 어르신의 리어카가 미끄러지는 걸 막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핑계도 기가 막히네. 리어카를 막았다고? 조롱 섞인 웃음이 터졌어요. 민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이 위험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감동받고 합격시켜 줄 것 같아요? 면접은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스펙이 별로네요. 이 정도로 대기업에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스펙은 부족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별로 없는데 본인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겠습니다. 뭐든 열심히 배워서 해내겠습니다. 3년 동안 취준했다고요? 뭘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상무가 피식 웃었어요. 결과가 없잖아요. 다 떨어졌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민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민규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오늘 30년 만에 폭설 속을 2시간 걸어왔습니다. 오는 길에 위험에 처한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저의 가치관입니다. 상무가 서류를 덮었어요. 네, 잘 들었어요. 나가보세요. 민규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을 돌렸어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면접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쪽에서 뭔가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리어카에 부딪힐 때 코트 안감이 찢어졌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라이터가 빠져나간 거였어요. 딸깍. 은색 라이터가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민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면접관들은 곧바로 평가를 시작했어요. 완전 탈락이죠. 동정심 유발 작전인가? 요즘 애들 참 별걸 다 하네. 시간 낭비했네. 다음 사람 불러요. 그때 회장 윤광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면접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였어요.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펫 위에 떨어진 은색 라이터였어요. 윤광준은 허리를 숙여 라이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드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한 무게감, 익숙한 감촉,
손에 착 감기는 느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라이터 측면을 확인했어요. 낡고 희미한 각인이 보였습니다. Y, J. 윤강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자신의 라이터였습니다. 4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던 그날 밤 전통시장의 작은 식당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고 그곳 주인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떠났던 바로 그 라이터.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지만 바빠서, 아니 솔직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터가 왜 여기에? 방금 나간 저 청년이 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윤강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상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강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굶주림, 절망, 다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순간,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울면서 먹었던 그 맛, 등을 토닥여주던 거친 손,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그날 밤 죽었을 겁니다. 지금의 대성건설도 회장이라는 직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이터가 40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방금 나간 저 젊은이의 손에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이했어요. 윤강준은 라이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저 젊은이, 어디 갔지? 윤강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면접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회장님? 윤강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 젊은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라이터가 어떻게 그 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윤강준은 면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손에 든 라이터를 바라봤어요. 낡고 희미한 은빛, Y, J라는 각인, 아버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윤강준은 27살이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청년이었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지만 꿈은 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를 만들겠다. 그게 윤강준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리하게 수주한 공사가 문제였어요. 대형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자금이 부족했지만 욕심을 부렸어요. 은행 대출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협력업체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연쇄적으로 무너졌어요. 공사는 중단됐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어요. 집도 뺏기고 사무실도 뺏겼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아내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나도 아이도 굶어 죽어요. 미안해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윤강준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명예도.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이 라이터. 그의 겨울. 30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윤강준은 며칠째 굶고 있었어요. 갈 곳도 없었습니다. 거리를 떠돌았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윤강준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커먼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빚은 갚을 수 없었고, 가족은 떠났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윤강주는 난간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라이터가 손에 잡혔어요. 아버지의 유품.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광준아, 이 라이터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다. 힘들 때 이걸 보면 힘이 날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윤강주는 라이터를 꺼내 바라봤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은색이 반짝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저는 실패했어요. 죄송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난간을 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서 윤강주는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전통시장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골목 끝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말순이네 식당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윤강주는 무의식적으로 그 가게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며칠째 굶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손님은 없었어요. 주방에서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투박하지만 인상 좋은 얼굴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손님 많이 추우셨겠네. 눈이 엄청 오네요. 윤강주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여자가 윤강준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에 젖은 찢어진 코트,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 여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윤강주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왔어요.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윤강주는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뚝뚝 눈물이 국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면서 국밥을 먹었어요. 한 숟갈 한 숟갈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여자는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등만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체하겠어. 그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윤강주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겨우 진정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말해봐요. 윤강주는 입을 열었어요. 사업 실패 이야기, 빚더미 이야기, 가족이 떠난 이야기, 조금 전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이야기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여자는 묵묵히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살아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지. 하지만 저는 이미 끝났어요. 뭔 소리예요? 젊은 사람이 팔다리 멀쩡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여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도 힘들어요. 남편이 도망가서 혼자 애 키우면서 장사해요. 근데 죽을 생각은 안 해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와요. 여자가 윤강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강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값을 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라이터뿐이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맡겨둘게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런 귀한 걸 왜 나한테 맡겨요?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올게요. 그때 밥값 갚을게요. 약속해요. 윤강준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어요. 죽으려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보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여자가 라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꼭 찾으러 와요. 이름이 뭐예요? 오말순이요. 말순 씨. 꼭 다시 올게요. 반드시. 윤강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죽으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살아보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강주는 다시 시작했어요.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일했어요. 작은 하청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 중견 건설사가 됐어요. 20년이 지나 대기업이 됐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대성건설은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가 됐어요. 윤강주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솔직히 잊고 살았어요. 그 식당을, 그 아주머니를, 맡겨둔 라이터를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윤강주는 손에 든 라이터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 씨, 미안해요. 40년이나. 그런데 이 라이터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방금 나간 저 청년은 어디서 이걸 얻은 걸까? 혹시 말순 씨가 아직 살아계신 걸까? 윤강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 젊은이를 찾아야 해. 윤강준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윤강준은 면접실로 돌아왔습니다. 면접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회장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강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에 든 라이터를 바라봤습니다. 낡고 희미한 은빛. Y. J라는 각인. 이 라이터를 떨어뜨린 청년. 그 청년이 어디서 이걸 얻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윤강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보안팀 호출해. 지금 당장. 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안팀이요? 무슨 일이? 빨리. 윤강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비서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보안팀장이 면접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CCTV 확인해. 방금 이 면접실에서 나간 젊은이가 있어. 그 사람 찾아.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코트가 눈에 젖어 있고 바지 무릎이 찢어져 있어. 피도 묻어 있고 행색이 엉망이야. 못 알아볼 리 없어.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관제실 3층 면접실 앞 복도 CCTV 확인해. 방금 나간 남성 지원자 추적 바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윤강주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이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정민규라는 지원자입니다. 오전 9시 최종 면접 명단에 있습니다. 정민규.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면접 때 상무가 서류를 보며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동 동선 확인해. 지금 어디 있어? 관제실에서 다시 답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갔고요. 현재 건물 밖입니다. 방향은?
정문에서 왼쪽으로 걸어갔습니다. CCTV 범위를 벗어났는데 방향으로 보아 시장 쪽 골목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시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윤광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40년 전 자신이 걸었던 그 시장. 말순 씨의 식당이 있던 그 시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이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상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광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면접 중단해. 네. 아직 지원자가 10명이나 남았는데요. 내일로 미뤄. 나는 나가봐야 해. 면접관들이 술렁거렸어요. 회장이 면접을 중단하고 나가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 개인적인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윤광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접실을 나섰어요. 비서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오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취소해. 취소요? 이사회를요? 전부 취소하라고. 오늘 일정 다. 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이 이사회를 취소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사회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이사회는 정말 중요한. 내가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거야. 취소해. 비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재빨리 달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전통시장. 빨리 가. 전통시장이요? 운전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기업 회장이 전통시장에 갈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눈보라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웠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윤광준은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더 빨리 못 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 상황이. 윤광준은 이를 악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청년을 놓치면 안 됐어요. 이 라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말순 씨가 아직 살아계신지, 4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죽으러 가던 발걸음, 다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순간, 그리고 우연히 들어간 작은 식당,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등을 토닥여주던 거친 손. 죽으면 다 끝이에요. 살아있어야 기회가 와요. 그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어요. 대성건설도 회장이라는 직함도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은인을 잊고 살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솔직히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성공하면 찾아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성공한 뒤에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쁜 놈이었습니다. 윤광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회장님. 윤광준은 문을 열고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쏟아졌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따라왔어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괜찮다니까. 차에서 기다려. 비서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윤광주는 혼자 걷고 싶었어요. 40년 전처럼. 그때도 이 골목을 혼자 걸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발걸음으로.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은인을 찾으러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눈 쌓인 골목을 걸었어요. 발이 눈에 빠졌습니다. 고급 구두가 젖었어요. 양복 바지에도 눈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눈을 쓸고 있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폭설에 장사가 될 리 없었죠. 그 청년은 어디로 갔을까? 윤광주는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야채 좌판들이 보였습니다. 배추, 무, 파, 마늘. 40년 전과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리어카.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리어카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리어카를 끄는 사람.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윤광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말순 씨일까? 윤광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눈밭을 헤치며 걸었어요.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가 겹쳐졌어요. 40년 전 눈 내리던 그날 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던 작은 식당, 국밥을 내밀던 투박한 손, 그 손의 주인이 저기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눈앞에 나타났어요. 윤광주는 숨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라이터를 만졌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눈 쌓인 언덕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털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군가가 더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리어카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코트가 눈에 젖어 있었어요. 바지 무릎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었어요. 면접실에서 나간 바로 그 청년. 정민규. 윤광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리어카를 조심스럽게 끌었어요. 눈길이 미끄러워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딛었습니다. 청년은 뒤에서 묵묵히 밀어줬어요. 다친 무릎을 부여잡으면서도 힘을 줬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어요. 분명히 아플 텐데.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광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 청년. 처음 보는 노인을 위해 다친 몸으로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면접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위험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진심이었어요. 저런 사람이었구나. 리어카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윤광주는 노인의 얼굴을 살폈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 가득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힘들어 보이면서도 꿋꿋한 눈빛이었어요.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 후반의 여자, 투박하지만 인상 좋은 얼굴, 국밥을 내밀며 웃던 그 얼굴. 천천히 먹어요. 체하겠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맞았습니다. 40년이 지나 주름이 늘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말순 씨, 틀림없었습니다. 윤광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순 씨는 이렇게 살아왔던 거였어요. 78 나이에 리어카를 끌고 눈보라 속에서 배달을 하고 혼자서. 윤강주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되어 호화롭게 살면서 은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찾아가겠다고 약속해놓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은혜를 갚아야 했습니다. 윤강주는 떨리는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눈밭을 헤치며 다가갔습니다. 리어카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10m, 5m, 3m.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봤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은발의 날카로운 눈빛.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말순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민규도 리어카를 미는 손을 멈췄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민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면접을 봤던 대성건설 회장이 여기 왜 있는 거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말순이 민규를 쳐다봤습니다. 뭐, 회장이라고? 네, 할머니. 저분이 대성건설 회장님이에요. 제가 오늘 면접 본. 말순의 눈이 다시 윤강준을 향했어요. 대성건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TV에서 자주 나오는 큰 회사였어요. 그 회사 회장이 왜 이 시장 골목에, 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윤강준은 말순 앞에 섰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어요.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덕분에 살았다는 말. 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은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보며 울고 있었거든요. 저기, 손님 괜찮으세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강준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4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천천히 먹어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살아있어야 기회가 와요. 그 말들이 귓가에 울렸어요. 윤강준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저를 아세요? 저 기억나십니까? 윤강준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낡은 은색 라이터. Y. J라는 각인이 새겨진.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라이터. 오늘 아침 민규에게 줬던 바로 그 라이터였습니다. 그거 어디서? 40년 전에 제가 드렸던 겁니다. 윤강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40년 전, 눈 오던 밤에 아주머니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이 라이터 맡기고 갔던. 말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 눈 오던 밤, 죽으려던 청년, 국밥을 먹으며 울던 그 사람, 라이터를 맡기고 떠났던 그 청년.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올게요.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청년이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네, 저예요. 그때 아주머니가 살려주신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터를 품고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라이터를 만지며 버텼습니다. 그 청년은 성공했을 거야. 언젠가 찾아올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래서 포기했어요. 죽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잊었거나.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찾아왔어요. 살아있었구나. 말순이 울먹였습니다. 성공했구나. 우리 청년이. 민규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이 할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 라이터, 국밥,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에 어떤 청년한테 받은 거야. 성공하면 꼭 찾으러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 그 청년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대성건설 회장 윤광준. 민규는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아침 언덕에서 리어카를 막은 것, 할머니에게 라이터를 받은 것, 면접장에서 라이터를 떨어뜨린 것, 그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세 사람을 감쌌어요. 하얀 눈발이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40년의 시간이 이 순간 하나로 모였습니다. 윤광주는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한 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순 씨. 40년이나 늦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왔잖아요. 이제라도 왔잖아요. 두 사람의 눈물이 눈밭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규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40년 전의 인연이 오늘 다시 이어지다니. 그리고 자신이 그 연결고리였다니. 눈보라 속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눈보라가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광주는 말순의 손을 꼭 잡은 채 울고 있었어요. 말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눈발만 소리 없이 내렸어요. 윤광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이나 늦었습니다. 찾아온다고 해놓고 40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울지 마요. 왔잖아요. 이제라도 왔잖아요. 하지만 40년이나. 아주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 텐데. 윤광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순은 손을 들어 윤광준의 볼을 닦아줬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국밥을 내밀던 그 손, 등을 토닥여주던 그 손, 나는 괜찮아요.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그 청년이 맞아요? 말순이 윤광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때는 머리카락이 까맣고 얼굴이 창백했는데 40년이 지났으니까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주름도 많이 생겼죠. 윤광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네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눈빛이었어요. 맑은 눈, 착한 눈. 윤광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 눈빛 때문에 밥을 줬어요. 저렇게 착한 눈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은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네요. 이렇게 훌륭하게 됐잖아요. 윤강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훌륭하지 않습니다. 은인을 40년이나 잊고 산 나쁜 놈이에요. 잊은 게 아니잖아요. 바빴던 거지. 아니에요. 솔직히 잊었어요. 윤강준이 고백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기억했어요. 성공하면 꼭 찾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사업이 바빠지고 회사가 커지고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이터 생각도 안 났어요. 아주머니 얼굴도 흐릿해졌고요. 그냥 잊고 살았어요. 나쁜 놈이에요. 말수는 한참 동안 윤강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윤강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나도 처음엔 매일 생각했어요. 그 청년 잘 살고 있을까? 성공했을까? 언제 찾아올까? 매일 문 앞을 봤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오더라고요. 5년이 지나니까 포기했어요. 안 오는구나 생각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라이터는 버리지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말수는 가슴을 만졌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걸 만졌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났거든요. 그 청년이 나한테 준 유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품고 다녔어요. 40년 동안 윤강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잊고 살았는데 말순 씨는 40년 동안 라이터를 품고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강준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눈밭 위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말순이 황급히 막았어요. 이러지 마요. 무릎 꿇지 마요. 아주머니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날 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윤강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우연히 아주머니 가게를 발견했고 국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 진짜였어요? 네, 진짜예요.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대성건설도 없고요. 말수는 한참 동안 윤강준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거 없어요. 나는 밥 한 끼 준 것뿐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거지. 말순이 윤강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나도 고마워요. 저한테요? 라이터요. 그 라이터가 40년 동안 나를 지켜줬어요.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 아들이 연락 끊었을 때, 힘들 때마다 라이터를 만지면 힘이 났어요. 이상하죠? 남이 맡긴 물건인데. 근데 그게 나한테는 보물이었어요. 윤강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젊은이한테 줬어요. 말순이 민규를 가리켰어요. 민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응. 아침에 리어카 막아줬잖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면접 보러 가는 중요한 날인데 그래도 몸을 던져서 막아줬잖아. 말순이 민규에게 다가갔어요. 그 모습 보니까 40년 전 그 청년이 생각났어. 똑같이 착한 눈을 가진 사람. 민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강준이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그 젊은이가 오늘 제 회사에 면접 본 사람이에요. 알아요. 아까 회장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순이 웃었어요. 세상 참 좁네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젊은이가 면접실에서 라이터를 떨어뜨렸어요. 제가 그걸 주었고요. 라이터를 보는 순간 알아봤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CCTV로 추적해서 시장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윤강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민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아침 언덕에서 리어카를 막은 것. 그게 이렇게 이어질 줄 몰랐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 윤강준이 민규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만남은 없었어. 고마워. 민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그냥 몸이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요즘 세상에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이 젊은이 참 착해요. 아까도 리어카 밀어준다고 따라왔어요. 다친 다리 끌고 윤강준이 민규의 다리를 봤습니다. 바지 무릎이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프지? 괜찮습니다. 괜찮긴. 병원 가야 해. 윤강준은 민규를 바라봤어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자네. 나랑 비슷하네. 40년 전 나도 그랬어.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윤강준이 말순을 쳐다봤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죽었지.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만해요. 쑥스러워. 눈보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윤강준이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저랑 같이 가시죠. 따뜻한 대로. 말순이 리어카를 쳐다봤어요. 근데 배달은 제가 사람 시켜서 해드릴게요. 오늘은 쉬세요. 그래도 제발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순 없잖아요. 윤강준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세 사람은 눈밭을 걸어 시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분들 모시고 갈 거야. 비서가 말순과 민규를 쳐다봤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본가로 가자. 윤강준이 말순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밥 대접할게요. 40년 전 국밥값, 이제야 갚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밥값은 무슨, 그냥 만나서 좋은 거지.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눈 덮인 거리를 달려갔어요. 창밖으로 눈보라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40년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강준의 본가는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2층 양옥이었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췄어요. 말순은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네. 들어가시죠. 집 안은 따뜻했어요. 넓은 거실에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들어와도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은인이신데요. 윤강준이 말순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규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가정부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정원이 보였어요. 햇살이 눈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강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순 씨,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이요? 나한테요? 네.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말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데요? 윤광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78 나이에 리어카 끌고 다니시면 안 돼요. 몸이 망가져요. 하지만 나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제가 모실게요. 윤광준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드릴게요. 생활비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말순은 손을 뺐어요. 그건 안 돼요. 왜요? 나는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요. 평생 내 힘으로 살았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밥 한 끼 준 거 가지고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요. 윤광준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말순 씨라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순 씨, 이건 신세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윤광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전 아주머니가 저한테 준 건 밥 한 끼가 아니에요. 제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대성건설도 없었을 거고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말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40년 동안 힘들게 사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윤광준이 말순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제발이요. 이건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주머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요. 힘들어도 살만해요. 알아요. 아주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쉬셔도 돼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윤광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부탁이에요.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윤광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말순 씨. 민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서로에게 진심을 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윤광준이 민규를 쳐다봤어요. 민규 씨. 네, 회장님. 자네한테도 할 말이 있어. 민규가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우리 회사에 와. 민규의 눈이 커졌어요. 네. 대성건설에 입사해.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민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 그거 상관없어. 윤광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자네 스펙은 별로야.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별로 없고. 민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윤광준이 민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나는 사람을 볼 때 스펙을 안 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 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오늘 아침 처음 보는 할머니를 위해 몸을 던졌어. 면접 보러 가는 중요한 날인데도 다치는 걸 감수하고. 윤광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게 자네의 가치관이야. 사람이 먼저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 민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스펙 좋은 사람은 많아. 근데 진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 윤광준이 말을 이었어요.
나도 4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말순 씨가 나를 믿어줬어.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민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수십 번 떨어졌습니다. 스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지금 대기업 회장이 직접 입사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저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응. 월요일부터 출근해. 민규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열심히 해야 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순이 민규의 등을 토닥였어요. 잘 됐네. 착한 사람은 복 받는 거야. 윤광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민규 씨, 이거 받아. 민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라이터가 들어 있었어요. 은색으로 반짝이는 고급 라이터였습니다. 이건 새 라이터야. 자네한테 주고 싶어서. 윤광준이 말했어요. 옛날 라이터는 말순 씨와 나의 인연이야. 근데 이 새 라이터는 자네의 새로운 시작이야. 민규는 라이터를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었어요. 새로운 불씨를 피워가라. 윤광준이 민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 오늘 자네가 말순 씨한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민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순이 품에서 낡은 라이터를 꺼냈어요. 이건 자네가 가져. 민규는 2개의 라이터를 손에 들었습니다. 낡은 라이터와 새 라이터, 과거와 미래, 2개의 불씨가 손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둘 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보라가 완전히 그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날이 개었네요. 윤광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제일 좋은 날이에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민규는 2 사람을 바라봤어요.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지. 민규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민규는 대성건설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회사 로비에 섰어요. 며칠 전 누더기 꼴로 들어왔던 그 로비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직원으로 서 있었어요. 가슴에는 사원증이 달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윤광준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리어카를 끌지 않아도 됐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쉴 수 있었어요. 윤광준은 자주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4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민규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품속의 라이터를 만졌어요. 2개의 라이터, 과거의 희망과 미래의 희망. 그 불씨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향해, 새로운 희망을 향해. 여기까지 은색 라이터 이야기였습니다. 40년 전 국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요. 그 인연이 40년 만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은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